예, 주 초반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증시에 미칠 이슈들 살펴보고요. 주말에 미중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고 꽤 오랜 시간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무역 문제를 주로 많이 다뤘고요. 네. 이외에도 미국에 지금 유입되고 있는 펜타닐 유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과 관련된 조기 평화 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세 가지 합의 사항을 이뤘다는 겁니다. 당장 그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경주 에펙 정상회담에 양국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른 시점에 트럼프가 중국을 직접 찾는 방안,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언론이라든지 유튜브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시진핑의 조기 실각설은 이미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무역 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 관세, 중국은 미국에 대해 10% 관세를 3개월 정도 더 연장시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대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과 관련해서 수입을 확대해 주기로 했고요. 히토리와 관련된 수출 규제도 완화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틱톡과 관련된 미국 사업본부를 매각시키는 문제가 되는데요. 외교부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이전에 강경 자세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단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동등한 입장에서 매각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 법률에 부합해야 된다. 균형 잡힌 거래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그 지분 매각이 아니라 일부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그 매각할 때 미국이 원하는 싼 가격은 절대 팔지 않겠다는 만큼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도체나 농산물이나 또 펜타닐 문제도 이해가 되는데 틱톡이라는 이게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쇼폼 회사인데 미국 정부가 특별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를 미국의 8월을 압박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되게 궁금해요. 네, 가장 좋은 그 사례는요, 틱톡의 이용자들의 젊은 층들이 많다는 거고요. 또 여론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틱톡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찌감치 뛰어들었는데요.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메타나 구글은 틱톡과 같이 SNS상의 광고를 주요 수익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법 당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과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매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그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그 정치 자금을 밀어줬던 오라클, 그를 비롯해서 오라클의 그 기업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빗 에퀴티의 그 셀러 레이크사,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앤드리센 호로위치 그 컨소시엄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 국가 안보라든지 데이터 보호가 겉으로 보는 명목상 매각 이유라고 하지만 실상은 틱톡이라는 거대한 성장 기업을 미국 기업이 사서 글로벌 자본 논리대로 기업을 조합시켜 가지고 최종적으로 IPO로 상장시켜서 투자 이익을 챙기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자본주의의 왕도 시나리오를 펼칠 수 있는 거대 자본의 음모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기업 컨소시엄이 현재 틱톡 미국 사업본부의 사업권의 80%를 지분을 취득하는 거, 그리고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틱톡의 그 모회사가 지분의 20% 갖는 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 거대 IPO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 또 다른
머니 게임이 펼쳐진다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에 진출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과 상대국 정상 간의 협의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권력자 뒤에는 실력자가 있고 실력자 뒤에는 거대 자본과 관련된 그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금리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FOMC에서 미국 금리를 내렸고요. 올해 한 2차례 정도 더 내릴 걸로 지금 보면서 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소위 경기 침체가 아닌 보험적 성격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의 성장세가 분명히 둔화되고 있고요. 네. 또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 그리고 2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예방주사 성격으로 예방적 금리 인하로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 기준으로 1.5%, 내년에는 1.3% 정도로 이제 연착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완만한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FF 금리가 4%까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 이자율과 실질 FF 금리 간의 관계를 봤을 경우에는 0.5%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고요. 기업 실적도 좋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완만히 상승 흐름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떨어진다면 채권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게 맞지만 이것보다도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라든지 그리고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한다면 미국 달러도 약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강세는 아무래도 내년도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번 FOMC가 조용히 끝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사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을 이제 계속 미리 선정하려고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은 누굽니까? 네, 지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헤셋 위원장이 있고요. 네. 또 크리스토퍼 월러 현재 FRB 이사 그리고 전 FRB 이사였던 케빈 워시 세 사람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도 언제든지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연준 의장 자리를 고사했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사 프로세스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밀란 신임 이사 선정에서 보듯이 FRB 같은 건 인사를 통해서 FRB를 지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입맛에 맞는 금리 인하 압력이 계속 진행되는데 밀란과 같이 올해 말까지 1.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할 정도로 강경한 인사가 FRB 의장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연준의 인사뿐만 아니라 연구, 통화 정책과 관련된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고요. 디지털 통화 관련된 규제도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시장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베센트가 사실은 연준 의장이 대단한 자리인데 그죠?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참 안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베센트는 명예욕보다는 돈 버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기가 끝나고도 그죠? 월가에서 활동을 하니까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하고 파월 의장 압박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원하는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연준에 대한 정치 개입 이슈가 있잖아요.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까요? 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조금 더 네네. 보완을 하면요.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네. 경우에도 쿡 이사처럼 모기지와 관련된 대출을 이중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압박이 좀 있었던지 아무래도 사임에
고세했던 주요 그렇군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고요.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언론들 여론조사를 종합집계하는 회사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와 관련된 지지율이 현재 43.5%로 크게 급등을 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52.4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장률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파월 연중의 레임덕을 좀 내리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후임 연준 의장 선정을 지금 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건설이나 부동산 경기도 좀 부양시켜주고 이뿐만 아니라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쓰면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아무래도 무역과 관련된 적자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준에 대한 압박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첫 번째로 금리를 내린 건데요. 1기 때도 금리를 내렸었나요? 그때하고의 주식시장 상황이나 금리 인하 이후의 흐름들은 어땠을까요? 네, 지금 현재 2019년 트럼프 3년차 금리 인하를 앞둔 전후 시점과 현재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거의 흡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2019년도 7월 말에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때 금리 낮추기 이전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금리를 인하시킨 뒤에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요. 재료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는 측면에서 조정을 줘왔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전후해서는 주가가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아무래도 금융장이 펼쳐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현재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이제 낮춰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 내년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쁘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실적이 내년도 좋아지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금은 조금 좋은 경제 지표 실적을 기다리는 숨고르기 정도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2019년에 트럼프 1기 때 금리 인하의 상황이라든지 또 대체적으로 어쨌든 유동성 국면이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 정세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주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까? 네, 2019년도 사례를 보면요. 7월 31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주시장의 흐름은 하이테크 업종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졌고요. 또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자본 서비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또한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은 상승했지만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부진을 면치를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하락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금리가 좀 낮춰짐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서로 엇물리면서 경기 변동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성장 모델을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투자가들의 투자 자금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M7이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 나오면서 대형 하이테크죠. 그리고 신약 개발과 관련된 미래 성장성이 높은 헬스케어주들이 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금리 인하 환경인지 혹은 이제 AI를 필두로 한 그 당시에도 성장을 이제 이끌었던지 테크주들 그죠? 강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잖아요. 우리 시장도 영향이 있는 상황인데 또 미국은 여러 반도체 관련된 인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분 전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도체주는 상승 렌즈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앞으로 성장 산업은 AI 관련주, 또 AI 관련주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전력을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력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년 2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해 나갔습니다. 반도체주의 흐름의 특징은 한 번 신고가를 내기 시작했었으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건데요.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12개월 선행 EPS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확대 추세일 경우에는 그 주가 수익 비율 상단 29배를 적용시켜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만 선까지도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 쪽에 저평가됐다는 걸 보고서 계속 사상 최고의 그 매수를 해주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생성 AI와 관련된 시장 규모가 작년 대비 2032년에는 1조 8천억 달러 정도로 9배 정도 커지게 되고요. 뭐 중동 각국뿐만 아니라 세계 90개국이 AI에 관련된 투자를 국가 아젠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인간형 로봇이라든지 6G와 관련된 또 그 장대한 혁신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밸류에이션 수요 그 측면도 좋고요. 또 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강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으로 금융장에서는 커다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반도체 얘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잘 가는데 사실 2차 전지는 올랐다가 다시 좀 꽤 빠졌잖아요. 키움증권 권준수 연구원과 함께 2차 전지 반등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